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2,368명 새로 발생했습니다. 사흘 연속 2,0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위중증 환자는 어제 475명이 발생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한 지가 이제 12일째가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며칠 동안 2,000명대 수치는 보이고 있잖아요. 확진자가요. 그럼 지금 수치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뭐 확진자 수로만 봐서는 급격한 증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도 2,368명은 어제보다 152명 줄어들어서 보통 주중에는 한 2,000명대의 중반 정도고 진단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에는 2,000명 이하가 돼서 지난 한 주 평균을 보면은 2,180명인데 그 이전 주가 2,133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 지금 확진자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위중증 환자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가 2명 늘어나서 475명이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는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사망자도 결국은 위중증 환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순증한 위중증 환자의 수는 사실은 어제 18명이 사망하셔서 20명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중증 환자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좀 더 떨어져야 되고요. 예. 특히 사망자 수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한 달에만 193명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11일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하루에 17.5명이 돌아가셨고요. 10월 달에도 361명, 즉 10월 이후에 상당히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는 사망률 또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예. 이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낮춰져야만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확진자 수라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가 관리 가능하다면 예. 괜찮은데 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확진자의 규모는 사실은 그렇게 커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나온 걸 보니까요. 위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방역 강도가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게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뭐 아직은 이 영향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아직 2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뭐 위중증이 갑자기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예. 이 위중증이나 사망인 경우는 사실 후행성이 있습니다. 확진된 다음에 바로 위중증이 가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드물기 때문에 예. 적어도 1, 2주 정도 시차를 두고서 위중증이 되고 사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는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 우리 11월 1일부터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는 이 방역 완화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희 칸막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완화한 것으로 보여요. 질병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 사실 얼마나 완화하냐는 것은 결정하기 나름이죠. 그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는 예방접종 완료율이 지금 거의 80%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네. 오늘 데이터로도 77.6%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만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국민의 방역 의식도 높아서 지금의 방역 수칙만이라도 잘 지킨다면은 연착륙으로는 분명히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남아는 있죠. 예. 500만 명에 가까운 18세 이상의 미접종자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12세부터 17세도 접종은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접종률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 연령층의 확진자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유행이 커진다면은 접종을 강력 권고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고령층 고위험군의 부스터샷은 지금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 6개월 이하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돌파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당기는 문제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부분도 그렇고 현재 위중증화율 1.5%도 뭐 해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관리 가능하기 위해서 또 이 역학 조사라든지 또는 이 의료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 위중증 환자의 수가 좀 더 비율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과 누적 사망률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사망률로는 0.78%. 이거 뭐 세계적으로도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예. 사실은 1월 달에 3% 정도 되는 이 사망률이 6월이 되면서는
0.34%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 고령층들이 예방이 되니까 네. 위중증화율, 사망률도 떨어진 건 맞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젊은 층들이 예방 접종을 받으면서는 이 젊은 층들은 사실은 예방 효과는 감염 예방 효과는 있지만 사망률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10월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라서 6월 이후에 누적 사망률은 지금 0.43%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독감의 한 4배 정도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목표로 하기는 0.2%대, 즉 0.3% 이하 정도가 돼야 환자가 많이 발생해도 관리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늘어나서 5,000명, 10,000명이 발생한다면 이게 관리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연착륙이 되려면은 이런 사망률, 위중증화율이 떨어지면서 확진자는 서서히 늘어가는 이런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숫자가 확진자가 뭐 10,000명이 되느냐 20,000명이 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구 치료제도 다 있고 사망률도 낮은 상태에서 뭐 50,000명 나오든 100,000명 나오든 사망자는 뭐 수십 명에 불과하다. 이 정도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가지는 것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얼마나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가 더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번 처음 1단계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얼마나 이것들을 잘 줄일 수 있느냐,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서울 수도권의 경우가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예. 네. 방역 당국에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정은경 청장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2단계로 전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방역 조치 강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기준은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죠. 지금까지 우리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뭐 감염 재생산 지수, 위중증화율, 사망률, 또 의료 체제의 부담, 또 여러 가지 역학조사의 역량, 뭐 모든 것을 다 해서 그 중에서 어떤 지표가 얼마나 나빠졌을 때 얼마나 방역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주 다 모니터링 잘하고 위험도를 평가한 후에 다음 주에 이제 16일 날 이것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 16일이 되기 전에 이미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 병상 부족이라는 것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생기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는 41.7% 정도의 가용 중환자실이 있지만 서울 수도권만으로 보면은 서울이 74.8%, 경기가 70.7%, 인천이 72.2%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제시했던 이 위험 상황이라는 것이 75% 정도 갔을 때가 위험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수준에 거의 다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만 놓고 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행정명령으로 한 200병상 정도를 중환자실을 더 늘린다고는 얘기는 되어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한 3, 4주 정도에 더 늘어난다면 충분히 관리 감당하겠지만 지금의 속도로 계속 늘어난다면은 아마 이번 달에 어느 수준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위험 수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예. 서울 수도권만이라도 이런 경보가 발동될 또는 지금 현재 이 단계 회복이라는 이 일상 회복이라는 이것이 중지될 수도 있거나 혹은 좀 더 방역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추세를 봐야만 되겠죠. 네. 그럼 기준점이 지금 75%인데 서울이 74.8%잖아요. 아직은 당장 이제 비상계획이 발동될 가능성은 좀 낮다,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74%라는 이 숫자도 사실은 중환자 병상이 사망하시면은 바로 비고 또 바로 중환자실로 오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들은 아닙니다. 매일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75%에 달하는 것이 과연 며칠이나 걸릴지 이 부분은 확실치가 않고요. 예.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40% 이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병상 자체가 사실은 100%다 가용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항상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환자실이라는 것은 비워놓고서 거기에 환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용도가 얼마나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75%라는 수준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멈춰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백신을 뭐 접종을 완료한 분들이 다시 감염되는 게 돌파 감염이라고 하면 지금 60대 분들이 많이 돌파 감염 됐다. 지금은 50대 분들도 돌파 감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스터샷을 맞게 되는 것도 같은데 그러면 돌파 감염은 도대체 그러면 돌파 감염에 맞는 백신을 또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추가 부스터 샷으로 이거를 다 어느 정도는 제어가 가능한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주가 우세종이 되어 있고 네.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백신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델타 변이주에 맞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 갖고 다시 허가받는다면 이 시간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돌파 감염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지금 우리 인구의 8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그럼 그 80%가 감염이 되면 그건 돌파 감염이 되는 것이죠. 네. 나머지 20% 미접종자들은 돌파 감염이 아닌 것이기 예. 때문에 당연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돌파 감염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방 접종이라는 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감염을 확산을 막는 효과. 예. 또 하나는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효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돌파 감염이 정상적인 면역을 가진 사람이 돌파 감염이 된다 그러면은 경증으로 끝나고 사실은 추가 접종 받은 효과가 되는 것이지만 예. 미접종자라든지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파 감염에 의해서도 지금 국민 80% 정도 가까이까지가 예방 접종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중증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예방 접종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면역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우리가 방역이 완화되면서 사실은 미접종자들인 경우에서는 감염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60대 이상, 10대 이하 미접종자들에 있어서 확산이 되는 것이고 또 이들의 유행이 고령층, 고위험군에서 위중증 사망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이 속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빨라지지 않게끔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으로선 제일 중요한 것이 부스터샷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관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다 접종이 완료됐는데 왜 이렇게 돌파 감염이라는 게 또 걸리냐? 백신이 그러면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나 봐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발표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조사된 접종 효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따르면 확실히 접종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확률이 적고 완료된 분들은 또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확실히 적은 거죠. 미접종한 분들보다. 그렇죠. 이것은 접종했을 때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은 입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중증 가기 전에 입원을 하면서 이제 점점 악화되는 것인데 네. 우리가 젊은 사람들, 면역력이 왕성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돌파 감염이 되든 감염이 되든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미접종자일 경우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백신이 100% 예방 효과를 가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물론 그런 백신도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아주 안전한 백신으로 평생 면역도 되는 것이 있지만 이런 RNA 백신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예방 효과도 상당히 낮고 또 위중증으로 가는 것들도 막아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예방 접종을 제대로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면역력이 없어갖고서 항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혹은 내가 면역 약화 상태에 약제들을 복용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시간이 지나는 것뿐만 아니라 맞은 2차 접종을 받은 당시에도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모든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린 연령층들에 있어서는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접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 가까운 뭐 최고로 한다면 우리가 85%까지 접종을 한다 할지라도 15% 정도의 미접종자가 남는 것이고 이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그 자체가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방접종의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 차례에 왔을 때 추가 접종을 다 받고 또 거기에 돌파 감염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치료를 잘 함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면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있어요. 네. 모든 사람 내 면역력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독감 예방주사 좀 맞았는데도 독감 걸리지 않습니까? 네. 모든 질병들이 비슷하죠.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증상은 나타나지만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피해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추가 접종 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에는 무조건 맞으시는 걸 권고드리고 싶고 예. 특히 지금 17세 이하의 연령층, 12세부터 17세 경우에 있어서도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득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접종을 권고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예. 네.
앞서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이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추가 접종 대상자도 좀 늘리자 그리고 추가 접종 기간 그러니까 간격도 좀 단축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단축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접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2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 요양원, 요양병원의 입소자, 종사자 또 코로나19를 치료하고 계시는 치료병원인 경우에서 종사자들, 의료진들은 파이자 백신을 맞았거든요. 근데 네. 파이자 백신은 3주였기 때문에 상반기에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분들이 지금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맞으신 분들도 6개월이 지나가기 전에 벌써 돌파 감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6개월이라고 잡았지만 사실은 고령층이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더 빨리 맞는 것이 좋고 지금도 얀센 접종자라든지 혹은 고위험군들,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2개월 이후에도 접종을 받게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고령층이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이라고 한 것은 좀 더 빨리 한 4주 정도 당길 수 있게 해서 한 5개월에 접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그것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되게 되면은 이 차례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60세에서 74세, 75세 이상은 파이자 이렇게 접종을 받았는데 예. 이분들이 접종을 받는 시기가 좀 더 당겨질 수가 있고 추가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부터 부스터샷도 당일에 잔여 백신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일단 추가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추가 접종이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들이 맞을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11주 정도로 이 간격을 뒀었기 때문에 네. 60세 이상의 분들 중에서 8월 달에 2차 접종이 맞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내년 2월이나 돼야 참 추가 접종 시간이 되는 것인데 예. 이것들을 좀 더 빨리 땡긴다면은 이제 자기 시간이 먼저 올 수가 있고 3주 전에는 미리 알려줍니다. 언제부터 맞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추가 접종 대상이 되었을 때에 잔여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 예. 이 잔여 백신의 경우도 사실은 좀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선택해서 맞을 수가 없었는데 예. 잔여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으신 분들은 mRNA 백신으로 맞을 수가 있는데 모더나 백신 반용량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예. 내가 파이자를 맞고 싶다 하면은 파이자 잔여 백신이 있는 데 가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얀센 접종자인 경우에는 어떤 것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mRNA 백신들을 맞을 수가 있고 뭐 물론 모더나 반용량이 제일 효과는 좋다고는 합니다만은 내가 부작용을 염려해서 나는 얀센을 맞겠다 하면 보건소에 얘기해서 얀센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배정되는 백신이 어떤 종류인 것인지 어떤 시기에 맞을 것인지 또 내가 뭘 맞을 것인지를 잘 결정을 하셔서 예.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백신으로서 그 시기에 딱 맞는 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더나는 추가 접종 때는 절반만 지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모더나 측이 발표한 겁니다. 젊은 남성의 심근염 발생 위험은 화이자 백신보다 높다. 이걸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핀란드나 스웨덴에서는 30세 이상은 모더나 접종을 중단까지 했는데 우리도 그럼 지침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이세요? 이 30세 미만에서 심근염 발생이 한 5배 정도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모더나가 100마이크로그램이고 파이자가 30마이크로그램으로 처음부터 임상 실험이 되었었고요. 예. 효과가 그만큼 좋고 돌파 감염도 적은 대신에 부작용 사례는 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특히 젊은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 심근염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북유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0세 이하 미만을 아예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대부분 파이자로 접종을 하고 있고 예. 파이자는 그만큼 좀 부담은 적습니다만은 일단 심근염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접종 후 한 4일에서부터 4주간은 잘 조리를 하면서 관찰을 해서 내가 확실히 심근염 증상이 없는지 그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